네, 고성욱 칼럼입니다. 묘수 3번이면 진다. 아까 제가 바둑의 격언을 말씀드렸어요. 묘수 3번이 진다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프로 바둑, 프로 그 고수들도 사람이니까 반상무인이라 그러지만 반상무인의 경지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프로 기사들도 사람이니까 기가 막힌 묘수를 터뜨려서 박수 받고 싶어 하죠. 그런 욕심에 빠지지 말라는 뜻도 있고, 또 묘수를 쓰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전세가 불리한 바둑에서나 묘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창호 바둑처럼 평범한 수만 뒀는데 이겨버리면 그것처럼 멋진 바둑이 어디 있어요. 상대가 왜 졌는지도 모르고 지는 바둑,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압도하는 완승국, 이런 게 프로들의 이 세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대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묘수 좋아하지 마라, 묘수 3번이면 바둑 진다, 이런 말인 격언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이가 전당대회 1호 공약으로 제3자 추천의 특검법을 들고 나왔을 때 한동훈이는 이거 묘수라고 생각하고 아마 들고 나왔을지 몰라요. 지금도 그 묘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 그거 이재명이 쪽에서 덜컥 받으면 어떡할 건데, 끌려 달릴 거야?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어요. 최근 들어서 약간 기류 변화가 느껴진다고 하는 보도도 있지만 여전히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법, 이거는 한동훈이가 미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립니다. 정수로 돌아가자. 묘수에 재미 붙이지 말고 정수로 돌아가자. 이 정수는 뭐냐 그러면, 정수는 108명이 똘똘 뭉치는 거다. 아주 쉽다. 새로울 거 하나 없다. 그런데 이것만큼 강한 것이 없다. 무슨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가지고 이탈하려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기가 쉽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하고 108명이 한 놈이 돼서 똘똘 뭉치면 좌파가 비록 192명이라도 저것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무슨 악법을 여러 수백 개를 양산을 해도 수백 번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해서 표결할 때마다 번번이 거부해서 부결시켜서 폐기해버리면 끝나는 거다. 대통령 탄핵도 개헌도 수많은 악법도 다 그렇게 저지하는 거다.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무기다. 마지막 무기다. 대통령의 거부권. 그리고 이것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108명의 일사불란한 행동. 이게 정수다. 괜히 재주 부리지 마라. 묘수 자결 그 재미에 들러가지고 전체 판세를 그르치지 마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고, 그런데 한번 이게 작동이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 정수다. 정석이다. 그게 뭐냐? 대통령과 108명이 똘똘 뭉치는 거다. 한동훈이 이거 하나만 해도 된다. 다른 건 뭘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네, 묘수 3번이면 진다. 한동훈 정도로 가라. 정수로 가라. 정석으로 돌아가라.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참 아무리 좋게 봐주려 그래도 이 한동훈의 정치는 위태위태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동훈이는 MBN에 출연해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다시 밝혔어요. 좀 조용히만 있으면, 좀 입 닫고 있으면 꼭 공개적으로 내가 생각 잘못했다, 제3자 추천 특검법도 안 된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걸 그렇게 하기가 싫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닫고라도 있지, 뭘 자꾸 이걸 이슈로 만들고 있어요. 한동훈의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제3자 특검법,
저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검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왜 필요하고 이게 왜 이 정도로 해야 국민들께서 우리가 마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양 오해하시는 것을 푸실 것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부분을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려고 한다. 제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 쳇바퀴 돌던 민주당이 계속 특검법을 넣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에 설명드릴 수 있다. 저희는 일극 체제 정당이 아니다. 당대표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정당도 아니다. 다만 제가 당대표로서 그 이야기를 걸고 당선이 됐다. 그렇지 않냐? 그러면 그 내용을 진솔하게 설명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자기는 제3자 특검법을 이미 주장했기 때문에 그걸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걸고 당선이 됐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스스로 취소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당의 민주적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라 그런다고 해서 하는 일극체제 정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대표로서 내가 그걸 걸고 당선이 됐으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당에 설명을 하겠지만 당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정치 초짜들이 늘 범하는 잘못인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 지 혼자 기억해. 아, 내가 2달 전에 제3자 특검법 해야 된다고 주장했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선은 무슨 어대한이라는 게 뭐 제3자 특검법이 나오자마자 어대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부터지. 나 이런 참 답답하기는. 그 지 혼자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정치 초짜, 그것도 머리 좀 똑똑하다는 정치 초짜들이 꼭 이런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집착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말을 절대 내가 공개적으로 번복하면 안 돼. 그건 내가 기스나는 짓이야. 그런데 한동훈도 사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제3자 특검법을 지가 발의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안 맞는 일인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가 발의를 하려 그래도 지가 직접 발의할 방법도 없고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똘마니들 시켜서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를 이제 좀 아는 것 같아요. 그게 자꾸 민주적 과정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 말을 번복하지 않았다는 자기 이미지는 살리고 싶고 그리고 그 모든 부담은 원내대표하고 의총에다가 지금 떠넘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러니까 이게 머리 좋은 정치 초짜들이 빠지는 자기 정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별로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해. 그리고 이미 2번이나 해병대원 특검법은 제2 요구에 의해서 재표결로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동훈이 이런 소리 안 하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 그냥 의총을 어느 날 의총을 어느 날 열어서 당대표가 가서 아니 나 사실을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해 달라. 했는데 의총 결과가 어떤 특검도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결론이 나면 나 그럼 당론에 따르겠다. 이러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만 참내 정말 답답하네. 아니 도대체 누가 한동훈이한테 옆에서 모사질을 하고 그걸 책략이랍시고 조언을 하는지 모르겠네. 혹시 지금도 진중권이나 무슨 김경률이 같은 자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에이 참. 오늘 아침에 장혜찬은 한동훈한테 한 번만 고집 좀 꺾어라. 그러면 큰 정치인이 된다. 2번, 3번도 아니다. 한 번만 꺾어라. 그거 쪽팔리는 일 아니다. 나이는 장혜찬이 한참 젊은데 사람은 훨씬 더 성숙했어. 정치를 보는 이 시각도 훨씬 더 깊잖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라고. 정치 구력의 차이가 나긴 하죠. 장혜찬이 젊지만 정치에 수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나름의 이 공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 잘 모르면
정치 선배들이 얘기하는 얘기 좀 따라가면 되지. 못 이기는 척. 그리고 딴 데 가서는 또 계속 그 소리 하면 돼. 아니 나는 제3자 특검법 계속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당에서 당에다가 떠넘기면 되지. 나 이런 참 답답한. 이게 결국은 말이에요. 다 욕심이에요. 자기 정치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자기 이미지는 살려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방송에 나가서 그 진행자들이 그 여우들인데 툭 던지면은 어떻게 반응할 거 빤히 알면서 툭툭 던지는 거예요. 포기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왜 포기를 했어? 이래가지고 또 이슈를 만들어. 네. 저는 한동훈한테 훈수 두려고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우리 나라가 위태롭고 윤석열 정권이 내 안위가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에서 집권당의 대표라는 막중한 자리를 어쨌든 차지하고 앉았는데 이자의 정치 수준이 그야말로 아마추어 초짜 수준이니까 그리고 오로지 자기 정치, 자기 이미지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위험해서 이게 한동훈을 위해서도 이게 한동훈이 죽는 길로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욕심 좀 내려놔라. 이게 하심이라고 하는 거에 바로 그런 거예요. 욕심 좀 내려놔라. 국정을 먼저 생각해라. 국정을 먼저 생각하고 대통령과 당을 먼저 생각해라. 그러면 자기 정치는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올 것이 왔다. 지금이라도 특검 포기 선언하라. 제가 여러 차례 경고했죠. 한동훈이가 제3자 추천 특검인지 뭔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재명이가 덜컥 받으면 어떡할 거냐. 다행히 지금까지는 이재명이가 그걸 일축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냥 선언해라. 내가 잘못 생각했다. 누구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한다. 쪽팔려 하지 마라. 그냥 선언하면 끝이다. 그랬는데 한동훈이가 어제도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지금 하는 바람에 자꾸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데 마침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의 이 제3자 특검법을 잡아채려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재명이가 전대 직후에 한동훈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동아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한동훈이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 그리고 개혁신당 그 이준석이 당의 그 천하람이라고 있잖아요. 천하람이가 제안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추천 특검 이것을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다시 여당 쪽으로 공을 던져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안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한동훈의 제3자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 간에 심각한 분열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을 양분시켜 놓고 나면 대통령 탄핵은 식은 죽 먹기다. 그동안 그런 좌파들의 노림수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했는데 미적거리면서 고집 부리다가 결국은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들의 해병대원 특검법 2번이나 강행했는데 2번 다 대통령 제2 요구에 걸려서 재표결했지만 다 부결해 버렸잖아요. 피로감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저 조국 주사파들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동훈이가 제3자 특검법 없다. 좌파들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거기에 놀아날 수 없다. 내가 2달 전에 얘기했던 제3자 추천특검법 취소다. 포기다. 이렇게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지가 하겠다 그러니까 점점 이 좌파들의 이 함정으로 지금 한 발 두 발 지금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여야 간 정쟁 구도로만 흐르면서 전혀 탄력을 못 받고 있다. 민주당도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 못 받을 이유가 없다. 테러가 없어서 어쩌지도 못하는 더불어민주당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 한동훈의 제3자 특검법이 아주 좋은 출구를 마련해주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런 게 이적 행위입니다. 이런 게 부역이라고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도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전략팀에서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물어물하면 하루 이틀 안에 이재명이가 제3자 특검법 받겠다고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한동훈이가 정말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직 하루 이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선언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동훈 측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의총을 통해서 원내 의견을 물어봤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당대표라도 마냥 밀어붙일 수 없는 것 아니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의총을 핑계로 한동훈이 지는 말을 안 바꿨는데 의총이 그걸 거부해서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라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내일이라도 의총을 열어라는 거예요. 미적거리지 말고 언론 플레이 할 생각하지 말고. 올 것이 왔다. 지금이라도 특검 포기 선언해라. 그게 정 어렵다면 내일이라도 의총을 열어서 제3자 특검법 폐기해라. 그것이 한동훈이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홍철호 수석이 한동훈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임을 좀 권했다고 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비공개 회동을 한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이 비공개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당 문제는 당대표가 알아서 하시오. 이걸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건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가급적 많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데 좀 관심을 좀 가져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 문제는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걸 잘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한동훈이가 또 지식대로 해석할지도 모른다 싶어서 아마도 그런 이유로 정진석과 홍철호가 한동훈이하고 그날 저녁을 하면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진석과 홍철호는 자기 개인 자격으로 얘기한 거죠. 당연히 이게 뭐 대통령 뜻이다 뭐 이러고 얘기하겠어요. 자기 개인 의견으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권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측이 아주 당혹해하고 자기들끼리 뭐 호떡집 불난 듯이 뭘
회의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나온 결론은 아니다. 정점식 자르고 확실하게 한동훈 체제를 일사불란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결론을 자기들끼리 내린 것 같아요. 한동훈이가 인선은 당대표의 권한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점식이를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직접 대놓고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를 마치고 어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아침 9시부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자유대한 호국단이 한동훈에 의한 당 사당화를 반대하고 정전식 정책위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제가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그 기자회견 현장을 제가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 현장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가니까 이 플래카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동훈 당대표는 당 사당화를 중단하라. 그리고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라. 그리고 우리 자유대한호국당 오상정 단장이 기자회견문을 몇 사람과 서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잠깐 이제 들렀는데 갑자기 오상정 단장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갑자기 카메라를 스마트폰을 켜더니 박사님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됐어요. 그 제가 얼떨결에 인터뷰를 당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다 제가 인터뷰를 하러 다니는데 제가 인터뷰를 당했습니다. 그 인터뷰 당한 장면 한 1분 30초 정도 됩니까? 그 영상 지금 잠깐 보시겠습니다. 당대표가 선출되었으니 새로운 인물로 바꾼다는 이유로 아무런 격적 사유가 없는 정책위 의장에 대해 독성적인 인사를 강요한다면 이재명의 사당화가 된 더불어민주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사당화를 즉각 중단하고 원내 주요 당직자, 특히 정책위 의장을 당원과 당심에 따라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의하고 균형과 평등의 인사권을 행사하십시오. 자유대한민국당 오상종.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KBS에 지금 방송하시고 고성국 박사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 말씀. 네. 우리 오상정 단장이 국민의힘이 한동훈의 사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기자회견 한다는 소식을 제가 어제 고성국 TV에서 전해드렸고 실제 기자회견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보러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당이 돼야 돼요. 국민의 공당이 돼야 돼요. 그리고 특정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당은 저 종북 주사파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나 조국이가 하는 짓입니다.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힘을 네, 저 갈게요. 네네. 네, 이 세상에는 또 국민의힘에는 한 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상식과 합리성을 가지고 이 사태를 파악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한동훈 측에서 압박을 가하고 한동훈이가 직접 나서서 압력을 행사하니까 정점식이 더럽고 안 이꼽다고 생각했는지 에이 그만둘게 그러고서 사의 표명을 해버렸어요. 정점식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직에서 사임한다. 의총 추인을 받아서 선출될 후임 정책위 의장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있을 지방선거, 3년 후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에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말이에요. 정정식 내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서 선출됐다는 거예요. 임기가 1년인. 근데 나를 이렇게 너희들이 압력 줘서 밀어내? 내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내가 그만두지만 후임 정책위 의장도 그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뽑아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정식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진짜 더럽고 안 입고 와서 그만두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정식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자, 정정식이 어떤 사람이냐? 2014년에 말이죠.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통진당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으로 제소를 해서 그거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초유의 쾌거를 우리가 이뤄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3번인가 4번밖에 없는 재판을 우리가 해서 이겼어요. 그때 헌법재판소의 통진당은 위헌정당이므로 해산해야 된다고 하는 기소를 한 책임검사가 바로 정정식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강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부 측 대리인인 정점식 검사는 동영상과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통진당 해산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정점식 검사는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 대남 혁명 전략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신속하게 정당 활동을 정지시켜야 한다. 이러면서 헌재 그 심리가 1년 가까이 되는데 그걸 끝까지 책임진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전투력 강한 전투적 자유주의자가 정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한동훈과 그 무리들이 그냥 압력을 줘서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못해 먹겠다 그러고 지금 사의 표명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당의 통합을 위해서 왜 대통령과 친년들만 계속 양보를 해야 되는가? 전당대회 이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면 원내대표 선거가 먼저 있었어요. 그때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한동훈이 쪽에서 친윤 핵심인 이철규가 원내대표 출마를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그냥 이철규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사람이 출마 포기를 선언하게끔 몰아갔어요. 이철규가 결국 애초부터 출마 생각도 없었지만 출마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친윤 세력은 대통령과 친윤 세력은 끊임없이 한동훈 무리들한테 공격받으면서도 당이 하나로 가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참고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핵관에 해당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니, 그 사람들이 죄가 있다면 윤석열 후보 대통령으로 만든 죄 말고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윤핵관의 장제원이 불출마해서 지금 정치 백수가 됐죠. 권성동 그냥 국회의원으로만 활동하고 있죠. 이철규는 거의 활동을 못하게끔 지금 손발이 다 지금 잘려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당의 화합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희생하고 자제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희생과 자제는 대통령과 친윤의 몫인가? 왜 허구한 날 한동훈과 그 한 딸 무리들은 공격하고 탐욕스럽게 자리를 개걸스럽게 주워가면서 겉으로는 통합 하는가 하는 점을 제가 한 가지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자, 그래서 지금 이 정점식의 사의 표명은 이 한동훈한테는 그야말로 이게 쥐약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했으니 이제
뭐라도 하나 잘못되면 누구한테 책임을 돌릴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세력이 독식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던 거야. 그래서 그쪽에 이 무슨 김경률이니 진중권이니 하는 이런 그 허접한 것들만 있어서 이 뭐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게 뭐 소통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긴 합니다만, 한동훈이가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면 내가 한동훈이한테 직접 얘기합니다. 이럴 때 통 크게 정점식 유임으로 결정을 해라. 이럴 때 정말 압력에 못 견뎌서 에이 더럽고 안 입고 와서 하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바로 그 정점식을 아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된다. 사의 표명했지만 유임 결정하는 건 한동훈이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정책위의장을 임명할 수도 있지만 정점식을 다시 그 자리에 임명을 해도 그건 한동훈의 권한이니까. 좀 이런 좀 반전의 묘 같은 거를 좀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뭔가 그런 통 큰 정치는 좀 하면 안 되는가. 뭐 이것도 소용없는 얘기라고는 생각하지만,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럴 때 예상을 뒤엎고 정점식을 잡아라. 그래야 한동훈이 사는 것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국가 주도의 경쟁 원리를 결합한 성장의 슈퍼스타 대한민국. 어제 세계은행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세계은행은 1년에 한 번씩 연례 보고서를 내는데, 그때마다 그 해에 아주 특징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잡아서 보고서를 내요. 이 보고서 이번에 발간된 게 267쪽짜리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준비해서 내는 거예요. 여기에 코리아, 한국이라는 단어만 100번이 등장합니다. 100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 실제로는 대한민국 보고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진국은 뭐냐면 세계 최빈국, 국민소득 1200달러가 안 되는 세계 최빈국 빼고 1200달러부터 중진국이라고 치고 14,000달러 정도까지를 중진국이라고 치는 거예요. 이 중진국 범주에 들어가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108개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중에 이 중진국을 뛰어넘어서 선진국이 되는 고소득 국가가 되는 이런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진국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중진국에서 고소득 국가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도약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한 그야말로 모범 사례라는 겁니다. 이 세계은행의 표현에 이런 표현들이 이 보고서에 나옵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1960년에는 1200달러도 채 안 되는 최빈국이었는데, 작년에 2023년에는 33,000달러에 육박했다. 한국은 성장의 슈퍼스타다. 모든 중진국 정책 위반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가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발언을 인용한 뒤에 이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지난 25년간 이뤄낸 성과를 오늘날 중진국이 50년 만에 달성해도 기적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기적인 거죠. 이 276쪽 분량에 한국만 100번이 언급되는 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서 고소득 국가,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합니다. 세 가지. 하나가 투자, 인베스트먼트. 둘째가 기술 도입, 인퓨전. 셋째가 혁신, 이노베이션. 앞에 다 I자가 들어가서 3I 전략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이 세계은행이. 이 저소득 단계에서는 어쨌든 투자를 유치해서 성장을 시작해야 된다. 한국에서는 이게 60년대입니다. 60년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수많은 반대, 1년 넘게 진행된 63 학생 시위, 한일 정상화 협정 반대 시위 1년 넘게 진행됐거든요. 이걸 무릅쓰고 일본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받은 청구권 자금과 차관, 이게 6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우리 근대화의 시드머니가 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파독하고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의 피해 대가로 돈을 만들어서 이걸 투자를 시드머니로 써서 경부고속도로 닦고 포항제철 건설하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끈 대한민국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첫 번째 단계 1960년대에 그 투자, 인베스트먼트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절박하게 해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술 도입이에요. 기술 도입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다 줘도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자체 역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그 개발된 인적 자원이 외국의 기술 투자를 받아서 기술 지원을 받아서 우리 걸로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차, 2차, 3차, 4차로 쭉 가면서 아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R&D 투자를 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했어요. 해외에 있는 유수한 인재들을 최대한 예우해서 한국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앞서가는 기술을 우리 걸로 소화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인 기술 도입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이노베이션인데 이 이노베이션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1990년대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도성장기를 거쳤잖아요. 노태우 정부 때 막 10%, 12% 쭉 가다 보니까 대마불사 신화가 생겼어요. 재벌들이 뭐 어떻게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 아주 방만한 문어발 경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대기업마다 부채 비율이 800%가 되고 1000% 넘는 기업들이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방만한 경쟁의 결과가 IMF로 터진 거죠. IMF라고 하는 외부적 요소와 자극이 있었지만 이때 우리가 정말 금모으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목숨 걸고 뛰었잖아요. 그래서 IMF 역사상 최단기간 5년 만에 IMF를 졸업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다시 아주 단단해진 겁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지금도 부채 비율 10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투기 목적으로 샀던 땅들 다 팔고 경쟁력 약한 기업들 다 매각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정말 흑자도산한 아까운 기업들이 외국에 팔려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아픔을 견뎌내고 우리가 IMF를 조기에 졸업했어요. 그러면서 이루어낸 혁신입니다.
인베스트먼트와 인퓨전과 이노베이션을 60년대, 70년대, 90년대에 연속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대한민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으로 고소득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은행이 분석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성장 비결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지금 우리가 33,000달러 작년, 올해 뭐 35,000달러, 이제 40,000달러, 그야말로 선진국가로 진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목표를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했어요. 글로벌 중추국가로 명실상부하게 경제 10위권, 사실상의 G7 국가 대열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건 4대 개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노베이션이 바로 4대 개혁이에요. 뭡니까?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의료개혁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대한민국은 20세기 산업시대를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4차 산업시대를 앞서가고 사회도 건강한 그런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로 2020년대 필요한 혁신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종북주사파들이, 이거를 노동귀족들이, 이거를 의사집단들이, 이거를 기득권자들이 자기네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끝없이 저항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형국이에요. 그래서 세계은행 보고서는 우리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은 것까지는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서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다시 중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겁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는 마치 그 러닝머신처럼 서 있으면 넘어져요. 서 있으면 뒤로 후퇴하게 돼 있어요.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어느 사회인가 뒤처진다고. 마치 페달 밟지 않으면 자전거 쓰러지듯이 그런 겁니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 앞으로 나가기 위한 또 한 번의 대이노베이션, 우리 대한민국의 개조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개혁이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이 바로 그거. 이걸 파편화된 개별 정책으로 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완전히 클래스를 달리해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거쳐야만 될, 고통스럽지만 거쳐야만 될 그런 혁신과 개혁의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계은행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정부 관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꼭 보시기를 바라는데, 예전에는요, 한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해외 나가면 해외 공항에서 갑자기 삼성 로고가 있고 LG 로고가 있는 카트를 끌게 되거든요. 공항에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대단하네 라고 느꼈어요. 한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요, 해외에 나갔다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면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그 연변을 쭉 차로 달려오면서 야, 한국 대단하네라고 느끼게 됐어요.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 속에서 일상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매일 아웅다웅하면서 정쟁과 정략으로 밤을 지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객관화시켜서 보기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세계은행은 바로 그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고 얼마나 대단한 국민인지를 왜 당신들은 모르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하는, 그리고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이 세계은행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은행 보고서에 새마을운동 부분이 나오는데 이 점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박정희 모델, 이거 등소평이가 그렇게 강조했다고 하는데 박정희 모델을 배우자. 지금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새마을운동 모델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등소평이 아무리 얘기해도 중국이 못하고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따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새마을운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초가지붕을 파란색 또 빨간색 이렇게 지붕으로 바꾸는 거? 동네 흙길을 포장해 주는 거? 물론 그게 새마을운동의 외형이죠. 그런데 이 새마을운동은 뭐냐면요. 국민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 운동의 본질이, 핵심이 그래요. 새마을운동 정신이 세 개입니다. 근면자조협동인데 근면자조협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조입니다. 자조.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조예요. 제가 새마을운동 초기에 그 새마을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지금은 다 이제 고인들이 되셨습니다만, 그리고 구미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자료관, 여기에 가서 이 새마을운동을 보면서 많이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뭐냐. 처음에 새마을운동을 할 때 똑같이 그냥 막 나눠준 게 아니에요. 우선 하겠다고 하는 마을 단위로 뭐 이를테면 시멘트 10푸대, 뭐 모래 뭐 10해배 뭐 이런 식으로 줘요. 그 다음에 마을마다 다 다르잖아요. 야,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집에서 삭 가져오고 곡괭이 갖고 오고 쇠수랑 갖고 나와서 다 길을 정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어서 길을 빨리 잘 닦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야, 그거 해서 어디다 쓰냐? 어? 야, 그저 정부가 와서 뭐 기왕이면 길도 좀 깔아주라 그래라. 나 바빠서 안 돼. 하는 마을도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나눠줄 때는 똑같이 나눠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엄밀하게 평가해서 한번 해보자고 달려드는 마을에 선별해서 집중 지원을 해줘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면서요. 옆마을이 잘 되면 배 아플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경쟁이 시작돼요. 그게 동기부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한번 해보자. 야, 옆마을이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해? 하니까 되네 라고 하는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그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 새마을운동의 핵심이에요. 그게 자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발전 모델이라는 차원으로 좀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국가주도형 근대화다. 뭐 이거는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국가주도, 국가가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국가주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박정희 정권, 박정희 대통령의 이 발전 모델의 핵심은 국가가 주도해서 국민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국민들이 경쟁에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국가 주도였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산당의 국가개혁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것이야말로 시장경제의 정신을 구현한 국가주도형입니다. 그래서 국가주도와 경쟁이 결합된 시장경제적 국가주도형 근대화 모델이 박정희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사회인 중국에서는 아무리 배우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장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서는 아무리 이걸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세계은행이 그야말로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극찬하고 있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그 핵심이 국가가 주도하되 시장의 활성화를 시키고 각 개인의 동기를 부여해서
국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국가 주도였다라고 하는 이 박정희 발전 모델의 합리적 핵심.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반영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천착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여러분께 문제 제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 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 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 TV 파이팅!